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해요. 칫솔, 치약 확인했고요. 수도꼭지를 틀어요. 잠깐만요. 완벽한 미소를 위해 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드라이 브러싱은 물이나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치아를 닦는 방법이에요. 물은 칫솔의 소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100% 능력치를 발휘할 수 없어요. 뻣뻣한 솔이 치아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칫솔을 잇몸선에서 45도 각도로 잡고 치아를 쓸면서 작고 동그랗게 돌리는 동작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요. 아랫니와 밑니 안쪽과 잇몸을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드라이 브러싱을 다 했다면 물과 치약을 준비하세요. 드라이 브러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서두르지 마세요. 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세요. 화장실에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세요. 양치질을 할 때는 다만 집중하고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드라이 브러싱은 더 오랫동안 칫솔질을 하게 만들어 이를 더 하얗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치약의 신선한 민트 맛은 몇 초 동안 양치질을 한 다음 여러분의 입과 치아가 더 깨끗해졌다는 환상을 줘요. 이게 없다면 박테리아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입안이 느껴지게 되죠. 기계로 치석을 제거하면 불소 이온과 미백 효과가 치아 표면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거예요. 이걸 해봐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루에 칫솔질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류 가방에 칫솔을 넣고 다니면서 점심 식사 30분 후에 하면 돼요. 특히 치아에 얼룩을 남기는 차, 커피, 베리 또는 토마토 소스를 좋아한다면 도움이 돼요. 또 치약 챙기는 걸 잊었거나 세면대가 없는 여행객들에게 아주 편리하죠. 드라이 브러싱 후 일반 구강 청결제나 민트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그 안에 쌓이는 걸 막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솔을 헹구는 걸 잊지 마세요. 솔을 덮지 않고 세운 상태로 건조시키세요. 더 하얀 미소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팁은 100% 천연 딸기 페이스트로 이를 닦는 거예요. 신선한 딸기를 갖고 숟가락으로 으깨보세요.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다소금과 섞고 결과물을 칫솔에 바른 다음 몇 분 동안 이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그런 다음 입을 깨끗이 헹구세요. 에나멜을 보호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딸기는 그 2주 동안 먹어도 돼요. 걱정 마세요. 바나나 껍질에는 치석을 녹여 치아색을 완벽하게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껍질 안쪽으로 치아 양쪽을 문지르고 5분에서 7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이를 닫고 입을 헹궈주세요. 원하는 만큼 자주 반복하세요. 물 반컵에 100% 티트리 오일 5방울을 희석해 매일 양치 후 입안을 헹구면 불과 2주 만에 하얗게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효과를 위해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추가로 이를 닦으세요. 하지만 더 자주는 하지 마세요. 레몬즙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100% 유기농 데오드란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잘라 겨드랑이에 문지르기만 하면 돼요. 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는 레몬즙의 구연산에 의해 없어질 거예요. 레몬을 사서 자를 수 없는데 갑자기 이 직접 만든 데오드란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카페에 일반적인 잔에 있는 레몬 웨지를 쓸 수 있어요.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일반 데오드란트 사용 시 옷에 겨드랑이 얼룩을 남긴다면 레몬 주스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과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얼룩에 문질러 옷을 말리기만 하면 돼요. 머리에 열을 가하지 않고도 완벽한 컬을 얻을 수 있어요. 우선 살짝 젖은 머리에 리브인 컨디셔너를 조금 발라요. 그런 다음 섹션으로 나누어 양말 주변에 돌려 감아주세요. 밤새도록 놔두면 다음날 아침에 탄력있고 부드러운 컬을 한 채로 깰 거예요. 명함이나 신용카드는 눈꺼풀에 아이섀도를 묻히지 않고 마스카라를 바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카드를 들고 휴지나 세정제로 닦고 눈꺼풀 가장자리에 단단히 놓으세요. 살짝 눌러주세요. 이제 마스카라를 몇 겹 칠할 수 있어요. 카드면을 따라 봉을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하면 눈꺼풀에 여분의 마스카라를 묻히지 않고 모든 속눈썹에 고르게 마스카라를 칠할 수 있어요. 매니큐어를 더 빨리 말리고 싶다면 가장 좋아하는 매니큐어를 바른 후에 손가락 끝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담그세요. 자, 순식간에 손톱이 마를 거예요. 빠른 터치업이 필요할 때 마스카라를 머리카락 뿌리에 사용하세요.
금발로 염색했다면 금색 마스카라를 사서 이 팁을 써보세요. 어두운 머리색의 흰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나 갈색 마스카라로 커버하세요. 적당한 색의 아이섀도우 또한 그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눈썹에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선 젖은 비누를 따라 솔브러쉬를 돌린 다음 보통 젤도 하듯 눈썹을 빗어주세요. 이제 모든 눈썹이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거예요. 수분크림,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그런 다음 매트한 마무리를 위한 파우더. 이 표준 메이크업 순서를 다시 고려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파우더를 약간 넣은 수분크림으로 시작해서 스프레이와 프라이머를 조금 더해주고 일반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화장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운 봄과 여름에도 상쾌하게 유지될 거예요. 정전기로부터 옷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름 7cm 정도의 알루미늄 호일을 몇 개 둥글게 굴려주세요. 보통 3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부드러운 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두드러진 부분들은 눌러주세요. 이제 세탁기, 건조기 콤보가 있거나 별도의 건조기가 있는 경우 젖은 깨끗한 세탁물에 쓸 수 있게 세탁기에 직접 넣으세요. 옷이 서로 문질러지면서 양전화와 음전화가 방출되어 서로 교환하면서 상호작용하죠. 일단 건조가 끝나면 전화가 다른 옷들이 서로 달라붙어요. 호일공들은 정전기를 방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3-4개의 호일공 세트는 6개월 정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액체 토너는 보통 얼굴에 오염, 메이크업, 땀을 제거하는 데 탁월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겐 효과가 없다면 액체 토너로 거울, 타일, 그리고 부엌 상판을 손상시키지 않고 청소해보세요. 폰이나 키보드를 닦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기기에는 많은 먼지와 박테리아가 모이니까 물로 씻으면 안 돼요. 토너는 여러분이 손을 빨리 소독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손소독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쓰기 싫은 크림이 있다면 가죽 제품에 그걸 발라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나 가방의 외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 크림을 약간 바르면 새 것처럼 보일 거예요. 또 여름에 창고에 넣기 전에 겨울 신발에 약간의 크림을 바를 수 있어요. 또 다른 팁은 성긴 모발을 없애는데 크림을 쓰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딱딱하고 끈적거리게 만드는 헤어스프레이와는 달리 크림을 약간 문질러주면 살짝 매끄럽게 해줄 거예요. 어떤 크림은 이런저런 이유로 손가락이 부풀었을 때 반지를 빼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스피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각질 제거제예요. 그 화합물은 살리실산이에요. 그러니 비듬 방지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게 당연하죠. 아스피린 2알을 쓰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가루로 으깨 사용하는 샴푸와 섞어주세요. 일반 샴푸처럼 모발에 마사지를 한 후 몇 분 기다렸다가 물로 헹구세요.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품의 커피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굵게 하고 피부를 정돈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유 또한 노화의 징후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는 데 있어 슈퍼 영웅이에요. 피부 각질을 벗겨주고 얼굴 전체에 수분을 공급해주죠. 그러니 2개의 잔을 가져와서 하나는 사용하지 않은 가른 커피로 채우고 다른 하나는 우유로 채우세요. 가급적이면 생우유로요. 재료를 섞을 때 걸쭉한 반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적절한 비율을 지켜주세요. 커피 1테이블스푼에 우유 반 테이블스푼에서 1테이블스푼. 반죽이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어요. 15분에서 20분이면 마스크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따뜻한 물로 헹구면 돼요. 오, 보세요. 여러분, 완전 새로워졌네요. 한겨울에 흐리고 안개가 자욱한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톰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앞으로의 하루가 약간 긴장됩니다. 그는 미지의 바다로 긴 여정을 떠날 거예요. 선장은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집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짐을 싸는데 아내가 밤새 준비한 비스킷을 가져가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비스켓을 확대해 볼게요.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선상 비스켓이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선원들이 바다에서 긴 항해 중에 먹던 비스켓입니다. 배 비스킷은 몇 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비결은 재료와 굽는 방법에 있습니다. 선원들은 출항할 때 육지에 다시 발을 딛지 않고 얼마나 오래 항해할지 몰랐어요.
따라서 음식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빵사들은 이 간단한 비스킷을 생각해냈습니다. 반죽은 주로 소금, 밀가루, 약간의 물의 3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반죽이 최대한 뻣뻣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다음 제빵사는 반죽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오븐에 넣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굽는 이유는 비스켓의 수분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숙련된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습기가 식품 보존의 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습기는 음식에 곰팡이가 피게 하고 벌레와 다른 동물을 끌어들입니다. 게다가 배는 이미 매우 습한 환경이죠. 따라서 비스켓은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배의 비스켓은 6, 7, 8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비스켓에 보이는 작은 구멍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톰처럼 평범한 체형의 선원은 하루에 6개에서 8개의 비스켓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스켓은 영양가가 매우 높았고 배고픔을 달래줬어요. 일종의 생존식품이었습니다. 아주 즐겁거나 맛있거나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기본에 충실했죠. 18세기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뉴욕과 같은 도시를 생각해보면 그곳에 사는 인구는 약 1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뉴욕에는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당시에는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길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이때 휴대용 수프가 유용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끓는 냄비를 상상하셨다면 유감스럽게도 틀린 생각이에요. 휴대용 수프는 단단하고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휴대용 수프는 기본적으로 고기로 만든 매우 응축된 물질인 고형화된 국물의 일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편리하고 가볍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죠. 하지만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휴대용 수프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고기는 소고기 사태와 같이 콜라겐이 많은 고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 천천히 조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떼선 안 돼요. 끓으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기를 요리하는 동안 냄비의 물에서 맛이 방출되고 몇 시간 후에 쇠고기를 꺼내도 안전합니다. 남은 물에는 영양분과 지방이 풍부할 거예요. 그리고 약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물을 졸이면 젤라틴과 같은 영양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으면 일종의 정제로 변해요. 이 모든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건 꽤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색 정제는 정말 포만감을 줘요. 먹으려면 뜨거운 물을 찾아서 그 안에 고기 알약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축된 영양소가 모두 방출되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되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햄버거가 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햄버거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햄버거가 처음 발명된 도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독일의 함부르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햄버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케첩도 사용하지 않았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종류의 케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8세기에는 버섯 케첩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일부 사전에서 케첩을 찾아보면 버섯으로 만든 소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걸까요? 어쨌든 이 소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종류의 버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화려하게 한다 싶으면 표고버섯도 가능해요. 버섯들을 부수고 요리하고 믹스에 향신료를 많이 추가하는 거예요. 정향, 육두구, 생강, 후추 등 입맛에 맞는 모든 향신료를 넣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곁들여 먹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기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스테이크 위에 버섯 케첩을 부어 먹었어요. 그레이비 소스 같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침이 고이셨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버섯 케첩을 찾을 수 있어요. 북미에서만 잊혀졌을 뿐이죠. 멋지지 않나요? 과거의 사람들은 몸이 좋지 않을 때 뭘 먹었을까요? 오늘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 컨셉이 있는데 바로 미로 음식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슬플 때 먹는 음식이요. 하지만 몸이 아픈 날에는 뭘 먹을까요? 따뜻한 수프나 영양가 있고 담백한 음식이 바로 떠오르죠? 우리 선조들은 포스엣이라는 걸 마셨어요.
포셋은 에그노그에 과자를 넣은 음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음료의 제조법은 15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음료는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독약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치료제로 여겨졌어요. 간단한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증거는 푸딩 속에 있다는 말이 왜 있을까요? 이 유명한 표현은 직접 경험해봐야만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160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푸딩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파이처럼 짭짤한 맛이 나는 요리입니다. 영국인은 거의 모든 것을 파이로 만드는데 능숙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과파이부터 호박파이, 치킨 팥 파이까지요. 18세기에는 비프 스테이크 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요리였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요리를 만드는 습관을 잃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스테이크와 키드니 푸딩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자, 당근, 진한 그레이비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요리의 껍질을 벗긴 버전을 먹었죠. 기본적으로 풍미가 풍부한 고기로 만들어졌어요.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다면 아보카도를 토스트에 얹어 먹거나 진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베트남에 있다면 따뜻한 국물 수프나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면 이런 음식이 나올 거예요. 이건 우리가 베이컨과 달걀로 알고 있는 것의 구식 버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콜롭스 앤 에그라고 불렸다는 점만 빼면요. 당시 가장 유명한 요리책에 나오는 전통적인 한나 글라스 레시피에 따르면 달걀은 튀기거나 삶지 않았습니다. 데친 거죠. 그리고 베이컨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만큼 가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토스트를 살짝 얹어 먹으면 완성입니다. 긴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음식이죠. 새로운 화석 발견과 기술 덕분에 우리는 공룡 생물학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룡 중 몇몇은 거대하고 무섭고 잔인했다는 사실 이상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교 생물학, 색소 분석, 그리고 강력한 새로운 엑스레이의 사용으로 우리는 그들의 색깔, 먹는 습성, 그리고 혀의 모양과 같은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맞아요. 혀 모양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미스테리했던 거죠. 이건 부드럽고 살이 많은 공룡 부위는 화석 형태로 거의 보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 앞에 있는 혀뿌리에 위치한 잔존한 설골의 발견 덕분에 이제 약간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혀를 고정시켜주는 이 설골이 있어요. 뼈의 모양과 복잡성은 혀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공룡들이 납작한 모양의 단순한 혀를 갖고 있었고 오늘날의 악어의 입안에서 볼 수 있는 혀와 아주 비슷하단 걸 발견했어요. 네, 이 악어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몇몇 특정 공룡을 살펴보죠. 브라키오사우루스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들의 목 때문에 이 공룡을 익숙해할 것 같아요. 아시죠? 길이가 보통 9m였던 공룡이요. 목이 가장 독특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은 사실 그리스어로 팔도마뱀으로 번역돼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공룡 중 하나였다는 건 상식이죠. 평균적으로 길이가 23m였고 높이는 12m에 달했어요. 대략 스쿨버스 2대 정도 길이고 4층 건물만큼 높은 거예요. 이 어느 것도 사실 이 큰 녀석이 살던 시대에는 없었죠. 심지어 더 큰 공룡종들의 부분적인 다리뼈와 척추뼈가 알려져 있지만 이 골격의 잔해들은 공룡들의 정확한 크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까지 제일 큰 공룡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유명한 초식 동물인 다행이네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매일 400kg의 마른 식물을 먹은 걸로 여겨져요. 그 대부분은 침엽수, 은행나무, 그리고 소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표적들은 공룡이 맞히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은 이 공룡의 이빨이 숟가락 모양이고 음식을 씹기엔 이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이 생명체가 초목을 통째로 삼켰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빨이 식물 껍질을 벗기는 데는 적합했지만 큰 식물 덩어리를 쪼개는 데는 좋지 않았어요. 이 사실과 공룡의 몸 형태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가능한 한 빨리 먹이를 먹었을 거라는 걸 암시해요. 이런 공룡들은 식사할 때 항상 우뚝 솟은 나무를 발라 먹는 능력을 쓴 건 아니에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일단 그 지역의 모든 초목을 소진한 뒤 다음 장소로 무리를 지어 이동했어요. 제 말은 나무에 높이 매달린 식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식물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특히 근처의 모든 나무를 먹어치우고 난 후 낮은 영역에 있는 식물로 식단을 보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사 방식은 이 거대 공룡들에게 가장 열렬한 매력이었어요. 연구원들은 공룡들이 저지대의 초목을 씹어먹어서 고지대에서 먹이를 찾을 때보다 에너지를 80%까지 아꼈다고 믿고 있어요. 또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콧구멍이 윗부분이 아니라 얼굴 전면에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건 그들이 각각의 무리 안에 있는 비옥한 범람원을 돌아다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 생물체는 깊은 물의 늪에서 살았다고 믿어져 왔죠. 인기 있는 공룡에 대해 또 흔히 하는 오해를 알아볼게요. 틀림없이 모든 공룡들 중 가장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100년 동안의 발견으로 수강류는 두꺼운 깃털을 한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수강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속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람들은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로 덮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17년에 한 연구는 이 상징적인 공룡의 피부에서 본을 떴고 깃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을 갖고 있었다면 등에만 국한됐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같은 과의 다른 큰 공룡들은 깃털로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예로 유티라누스 공룡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선 깃털은 티라노사우루스의 공통 특징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이걸로 깃털은 더 작은 티라노사우루스류의 전유물이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존재했다고 믿는 게 더 쉬워요. 오랫동안 연구원들은 깃털이 수가 과목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퀴즈 대회에서 정답을 못 맞힌 것처럼 틀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알고 계시죠? 어쨌든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화석 증거는 여러 다른 공룡의 가족 집단이 깃털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암시해요. 문제는 시베리아 화석은 다른 종의 공룡에 속했어요. 쿨린다드로메우스 자바이칼리쿠스. 제가 잘못 발음했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증명해보세요. 이제 이 공룡을 쿨린다로 부를 거예요. 표면적으로 새와 비슷한 골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략 1.5m 길이로 냉장고만큼 높았어요. 공룡 깃털의 목적은 따뜻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운 기후의 공룡들이 따뜻한 기후의 공룡들보다 더 많은 깃털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일반적으로 더 큰 동물들은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기후에 살았던 여느 큰 공룡들은 깃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추운 기후에 살았던 더 작은 공룡들은 깃털이 많았겠죠. 깃털과 피부 자국이 온전히 있는 오르니토미무스의 발견 덕분에 우린 이제 공룡의 깃털 디자인과 패턴 중 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룡의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실제로도 새를 닮은 공룡으로 번역돼요. 전형적으로 길이가 3.5m로 거의 기린만큼 키가 컸고 잡식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없었어요. 다른 특징으로 비정상적으로 길이가 같은 손가락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얇은 뼈에 두개골에도 불구하고 큰 뇌강을 갖고 있었어요. 다리는 굉장히 긴데 특히 발뼈가 매우 길었어요. 이빨이 없는 부리와 긴 목을 결합하면 타조와 많이 닮았을 거예요. 비록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일반적인 공룡만큼 크지는 않지만 세계의 다른 어떤 새보다도 커요. 오르니토미무스가 타조를 닮은 게 단지 몸, 팔다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매우 유사한 깃털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머리, 목, 그리고 아랫다리에는 대부분 깃털이 없었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솜털 같은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새 깃털층이라고 부르죠. 타조처럼 이 공룡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이 특이한 깃털 패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몇 공룡들은 먼 친척인데다 새와 같은 깃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존재했던 시기 동안 날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깃털을 가지지 못했어요. 화석 본에서 발견되거나 호박에 보존된 깃털은 연구원들이 왜 그 생물체들은 그렇게 공기역학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해줬어요. 이 깃털의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윤곽이 형편없는 유연한 중앙 골간이 있었죠. 이 깃털들은 다른 공룡들의 관심을 끄는 걸 돕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공룡에게든 치장의 용도로 쓰였을 거예요. 이 깃털들은 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을 겁니다. 공룡이 타조와 같은 깃털을 가졌단 말에 놀라셨나요? 이들의 선사시대 먼 파충류 사촌들이 털처럼 생긴 뭔가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기절하시겠네요. 익룡을 소개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날개에 달린 도마뱀으로 번역돼요. 공룡들처럼 처음에는 온몸에 비늘 또는 가죽 같은 피부가 있었을 거라 여겨졌죠. 하지만 20세기에 걸친 화석 조사 결과는 익룡 몸의 많은 부분이 털로 덮여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익룡의 날개폭은 런던버스와 같은 7m 이상의 넓이에 이를 수 있어요. 이빨이 없는 턱은 매우 길고 펠리칸의 턱을 닮았어요. 펠리컨처럼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요? 이 생물들은 피크노 섬유로 덮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였고 구성은 깃털 같지만 가닥처럼 생겼고 털처럼 곱슬곱슬했어요. 추가 연구로 익룡 몸의 어떤 부분은 가지를 내뻗은 올이 있는 더 복잡한 종류의 깃털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암시하죠. 만약 이게 정확하다면 공룡도 아니고 새도 아닌 동물에서 깃털이 발견된 게 처음일 거예요. 수십 년 전 아무도 수백 기가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막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USB로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파일을 쉽게 전송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2000년에 두 개의 주요 회사가 최초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 1.0을 개발하고 판매했고 USB 2.0, 3.0, C타입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USB는 물리적으로 거칠게 다루어도 끄덕없고 적절하게 보호하면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설계상 USB는 거의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정사각형 구멍 2개는 USB 포트가 삽입되면 위치를 고정해줍니다. 구멍은 USB를 꼼짝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요. 적절한 암호화로 USB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USB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암호화된 파일은 누가 읽으려고 할 때 이해 가능한 단어가 아닌 일련의 문자와 숫자로 표시됩니다. 파일은 USB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가 작업 내용을 읽을 수는 없지만 호스팅 웹사이트를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여기서 엔드-투-엔드 암호화가 관여합니다. 즉, 드나드는 모든 정보는 호스팅 서비스를 포함하여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나타나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데스크탑에 있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 저장하고 여러 장치에서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메일과 암호만 있으면 문제 없어요. 안전하게 모든 파일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구름처럼 떠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예요. 일반 컴퓨터와 같아요. 모니터가 없다는 것만 빼고요. 이 서버는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버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배치되고 제3의 회사가 관리해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과 같죠. 서버에는 마스터 제어 서버, 백업 서버 및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서버 연결 공급 장치가 포함됩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수록 데이터는 더 좋은 서버에 저장될 거예요. 컴퓨터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삭제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거할 파일이 이미 하드디스크의 전기 임펄스로 존재해요. 또한 가젯에 따라 휴지통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파일이 거기 없다는 건 아니에요. 즉,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다른 폴더로 파일이 이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몇 주 동안 작업한 중요한 문서를 실수로 삭제했을까봐 걱정이라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 문서는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치가 고장나면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윈도우 10이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나 랩탑이 완전히 꺼진다고 생각하며 종료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윈도우 10은 실제로 종료되지 않고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복구할 수 있도록 앱을 저장 상태로 유지해요. 종료하는 적절한 방법은 리셋을 하는 겁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모든 명령이 눈앞에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 천재들은 검색 표시줄을 열고 명령 프롬프트에 cmd를 입력하면 된다는 걸 알죠. 이것은 단지 무작위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장치를 이용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은색 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성을 클릭합니다.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다른 창이 열릴 거예요. 배경과 텍스트에 대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거나 CDM 창의 불투명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모드예요. 진짜 작업은 창에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윈도우 10 장치에서 모든 드라이버를 찾으려면 창에 이 명령을 입력합니다. 빈칸을 추가하는 걸 잊지 마세요. 서버 목록이 마법처럼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이건 수동으로 검색하는 대신 문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이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숨기고 싶은 폴더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비기술적인 방법은 폴더에서 속성창을 열고 숨김이 표시된 확인란을 클릭하는 겁니다. 폴더를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숨긴 파일 및 폴더 표시를 입력하면 선택한 모든 확인란이 다시 표시됩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모든 업무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인 그래픽과 웅장한 게임 플레이를 갖춘 트리플 A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 명령을 입력하면 텍스트를 통해 게임으로 이동합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이 캐릭터를 창조하고 이 상상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구글 크롬은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라우저 중 하나이지만 명령 프롬프트에서처럼 텍스트 기반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시프트 J를 눌러 콘솔을 엽니다. 그런 다음 검색 상자에 텍스트 어드벤처를 입력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방금 페이지의 뒷부분을 열었어요. 그런 다음 콘솔이라고 표시된 상자를 클릭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를 입력하면 즉시 시작돼요. 또한 쉽게 따를 수 있는 기본 명령과 여행의 시작 전제를 제공해요. 만약 조금 더 현대적인 것을 찾고 있다면 솔리테어를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창에 솔리테어만 입력하면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흥미로운 솔리테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루할 때 클래식 게임 핑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피가 큰 전화기를 사용하던 세대라면 다음 게임은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을 되살려줄 거예요. 구글을 열고 스네이크를 입력하세요. 인터넷이 끊겼을 때 초조하게 와이파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브라우저 창에서 공룡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매우 간단합니다. 엔터키를 누른 후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스페이스바를 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몸을 숙일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는데 이건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와이파이가 없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Alt키 또는 F11키를 눌러 언제든지 게임을 일시 중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화면을 클릭하여 게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에는 각 앱의 볼륨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유용한 몇 가지 멋진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설정으로 이동하여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사운드 섹션을 누르세요. 그러면 모든 사운드 레벨과 마스터 스위치가 나타납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일상적인 작업 흐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윈도우 11은 클립보드 히스토리로 그것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어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복사한 텍스트를 지정된 한 영역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옵션을 윈도우 10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 키와 V를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윈도우 11에서 열려있는 창이 너무 많은 경우 유지하려는 창을 잡고 흔들어요. 그러면 백그라운드에 남아있는 모든 창이 최소화되어 사용자가 즐겁고 생산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 때 휴대폰을 충전하는 건 장기적으로 배터리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의 임무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방전될 때까지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역할을 하게 놔두는 게 최선이에요. 수명을 늘리려면 배터리를 2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0%가 되게 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것 역시 전반적인 배터리 수명에 해가 됩니다. 가끔 전화기를 충전기에 꽂아두는 것은 괜찮지만 직사광선에서 충전하는 건 큰 실수예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열을 더 빨리 흡수해서 극도의 압력으로 작동이 멈추게 될 거예요. 배터리는 종종 과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 아래에 두는 것은 쿠키를 너무 오랫동안 오븐에 두는 것과 같아요. 쿠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쿠키가 쓸모없고 휴대폰에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도로 갖다 놓으세요. 먹는 쿠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웹사이트에 쿠키를 허용하라고 하는 팝업 알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쿠키는 기본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거나 이메일과 암호를 추가하거나 웹사이트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다른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저장된 쿠키 및 캐시 수가 과부하되면 브라우저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서 때때로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웹사이트의 특정 부분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브라우저와 기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끔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수상한 소스로부터 앱을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앱에 무료라는 표시가 번쩍이더라도요. 이런 앱은 전화기를 손상시키고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해요. 최선의 방법은 비공식적인 앱스토어를 피하고 믿을 만한 평판과 평점이 좋은 앱스토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앱을 이미 다운로드한 경우 최소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손상 위험을 줄이세요. 휴대폰이 방수라고 해서 수영할 때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수영하러 갈 때는 단단한 땅 위에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방수가 된다는 건 만약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심각한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5분에서 30분 정도의 물 노출은 괜찮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핸드폰을 자주 물에 담그지 마세요. 장기간 물에 노출되면 하드웨어가 손상되어 수리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청소하는 건 항상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내부를 청소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컴퓨터를 해체하거나 하드웨어 부품을 제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안에 먼지가 쌓여서 하드웨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깨끗하고 마른 수건, 가급적이면 극세사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세요. 펜을 청소하고 먼지 및 이물질이 모이는 안쪽 모서리를 청소하세요. 컴퓨터 안에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 부스러기, 먼지가 있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노트북이나 전화기 안을 닦을 때 일반적인 청소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원칙은 항상 전화기용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매 시 하드커버 케이스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 장만하세요. 혹시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톡톡히 덕을 볼 거예요. 케이스는 스크린을 보호하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짜증나는 스크래치도 막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충전 포트에 금속 물체를 꽂지 마세요. 청소할 땐 종이 클립, 핀, 그리고 전선은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 물체는 충전 포트 내부의 하드웨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충전 포트와 같은 작은 구멍에도 상당량의 먼지와 휴대폰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다른 작은 것들이 쌓일 수 있어요. 이쑤시개 같은 나무 물체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청소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부의 민감한 물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입김을 불어서 먼지를 제거하지 마세요. 물 입자는 금속 물체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 있어요.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스크린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노트북에 몸체를 사용하세요. 몸체는 들어 올려지고 표면에 놓이는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스크린은 얇고 민감하며 약한 경칩은 운반될 때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운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손으로 들고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에 놓는 거예요. 공용 와이파이 핫스팟에 연결할 때는 항상 연결이 믿을만한지 확인하세요. 상상해보세요. 좋아하는 커피숍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독립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를 선택하자 이메일, 비밀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랜딩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상하네요. 랜딩 페이지는 평소에 열던 페이지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어요. 첫째, 로그인 페이지에 몇 가지 오타가 있어요. 게다가 커피숍의 로고는 픽셀화되었어요.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사용하는 가짜 사이트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트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볼 수 있고 이제 여러분의 은행 계좌와 다른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가짜 사이트는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스팟을 이용할 때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고장이 났을 때는 공인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대리점은 특정 장치를 수리하도록 훈련받았고 제조사에서 나온 특정 예비 부품 사용을 보증해요. 특히 공인센터에서만 수리할 수 있는 고유 품목인 경우 무단으로 수리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어요. 기기를 수리할 장소를 선택할 때 주의하세요. 드디어 꿈꿔왔던 넉넉한 저장 공간이 있는 전화기를 갖게 됐어요. 하지만 수많은 앱과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수천 장의 사진과 비디오를 보관하는 데 몰두하지 마세요. 장치에 다운로드하고 저장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요. 설정으로 가서 그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을 지우세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지나친 애착을 느끼지 않고 정리해주는 타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언젠간 필요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삭제하기가 힘들어져요. 자기 통제와 관련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고 차마 삭제할 수 없다면 외장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해보세요. 몇 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를 갖춘 제품을 구입해서 안전하고 손상이 없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해결책은 원활할 때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사진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거예요. 작업으로 바빠서 파일을 지정된 폴더에 저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그냥 둡니다. 몇 주 후 노트북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수선한 바탕화면은 모든 램을 소비하는 메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트북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파일을 정리하고 바탕화면을 깨끗하고 빠르게 유지하세요. 다크 모드가 멋진 이유는 앱과 장치의 인터페이스를 바꾸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기기에도 좋아요. 만약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두운 인터페이스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더 편안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인기 앱은 동일한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 다크 모드를 활용해요. 다크 모드의 또 다른 장점은 충분한 양의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올레드나 아몰레드 스크린 전화기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어두운 픽셀은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아요. 따라서 동영상을 볼 때 어둡거나 검은 모든 것이 활성 픽셀이 아니에요. 즉, 휴대폰이 배터리를 사용하여 그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앱과 전화 인터페이스가 다크모드라면 배터리 수명을 확실히 절약할 수 있어요. 화려한 잠금 화면과 홈스크린이 없으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어요. 둘 다 평범한 검은색을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앱으로 이동하기 위해 홈 화면을 탐색해요. 분명히 어두운 배경에서 찾는 것이 더 쉽고 빠를 거예요. 아마존강은 길이 6,400km로 남미 9개국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로 건너는 건 불가능해요. 이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는 아마존강은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적게 살기 때문에 다리를 설치할 이유가 없죠. 강은 9m까지 올라갈 수 있고 5km밖에 되지 않는 폭은 단 몇 주 만에 50km 이상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곳에 다리를 건설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뉴질랜드의 모에라키 해안 마을에는 거대한 구형의 바위가 있습니다. 어떤 바위는 높이가 2m, 무게가 약 7톤에 달해요. 소 10마리와 맞먹는 무게죠. 마오리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들은 수백 년 전 난파한 큰 배의 잔해라고 합니다. 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래와 자갈이 합쳐져 거대한 바위를 형성한 것이라고 하네요. 파도와 바람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매끄럽게 둥근 모양이 완성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카와이젠 화산은 정상의 놀라운 청록색 호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갈 생각은 마세요. 이 호수는 산성 호수라고요. 게다가 가장 무서운 건 용암이 여기저기 흐를 때 분출되는 500도 이상의 황색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공기와 접촉할 때 눈부신 푸른 불꽃으로 연소되게 되는데 그렇게 화산에 푸른 용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쪽에 있는 서트시 섬은 50년 전에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1963년 강력한 화산 폭발이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섬을 하나 만들며 시작되었죠.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 균, 곰팡이가 섬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물개, 새 같은 많은 동물들이 이 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새와 바다의 파도는 섬 전체의 씨앗을 퇴적시켰고요. 안타깝게도 이 섬은 물과 바람의 침식 때문에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해안에 위치한 섬입니다. 제 포르투갈어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름은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완벽하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청정구역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위험한 뱀이 가득하니 이곳에 갈 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의사를 데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섬에는 4,000마리 이상의 골든 랜스 헤드바이퍼가 살고 있습니다. 이 90cm 길이의 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뱀 중 하나입니다. 지구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오페라 하우스, 울룰루, 캥거루가 보이네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파도도 탈 수 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웨이브록이에요. 물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파도예요. 높이는 15m, 길이는 9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화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체 경관을 가득 채우는 겨울에는 비가 내리고 나면 정말 놀라운 모습이 된다고 해요. 아틀랜타에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비밀 레시피는 항상 경비가 삼엄한 대형 보안 금고에 들어있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이 금고의 문을 통과할 수 있고요. 1886년 설립 이래로 코카콜라에서는 가장 정직한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이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2006년에는 전 직원이 이 공식을 펩시에 팔려고 했는데 펩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를 코카콜라에 알렸다고 합니다. 물방울무늬 호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간다면 꼭 들려야 할 곳입니다. 여름의 불볕더위가 호수에 물을 증발시키면 호수에는 노란색, 파란색, 녹색의 물반점이 남습니다. 이 웅덩이는 나트륨, 칼슘, 황산, 마그네슘 등등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거나 발을 담그지 않는 게 좋아요. 호수 전체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이 지역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예민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는 세일링 스톤이라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사막을 가로질러 스스로 움직이는 이 돌의 미스테리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 이후 바람 때문에 생기는 얇은 얼음막이 바위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까지 그 바위 중 어떤 것도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이곳에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영상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가 땅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한 칠레의 대리석 동굴은 6,000년 이상 동안 파도가 바위를 닳게 만들며 형성된 것입니다. 수정처럼 푸른 벽에는 아름다운 초록색 물이 반사되죠. 카약을 타면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뉴욕의 체스넛 리지 공원에서는 영원히 타는 불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불꽃은 폭포 아래에 있어서 더 눈에 띄죠.
간혹 불길이 잠시 꺼지기도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불이 붙습니다. 대개 그곳을 지나는 등산객들 몇몇 덕분이에요. 캐나다 뉴 브런즈윅에 있는 마그네틱 힐에 차를 세우면 자동차가 언덕 위로 굴러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착시일 뿐이에요. 전 세계에는 이런 언덕이 몇 개 있습니다. 기울어진 모습은 사실 반대입니다. 원근감을 주는 지평선이 없기 때문이죠. 푸에르토 모스키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밝은 생물 발광만은 푸에르토리코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적 로베르토 코프레시와 그의 작은 배인 엘 모스키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성가신 모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내내 몇 달 동안 여러분은 밤에 수백만의 작은 미생물들이 서로 부딪히며 푸른 빛을 내뿜는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필리핀의 초콜릿 힐은 필리핀 보홀섬 중앙에 위치한 언덕으로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발견됐어요. 초콜릿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잔디가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건기 이후의 색이 초콜릿색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방콕에서 750km 떨어진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바위가 산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바위의 모양은 마치 함께 수영하는 고래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바위의 별명은 3마리 고래바위입니다. 수백만 년 전 이 지역은 사막이었지만 긴 시간 동안 아주 극적으로 바뀌었죠. 이 사암산은 석층이라고 하는 지각층이 이동하고 메콩강에 의해 침식하며 판 구조가 변해 위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렇게 오늘날의 독특한 형태의 암석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입니다. 1500평방킬로미터의 크기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보다 2배나 더 큽니다. 겨울이 지나면 9월부터 5월까지 이 소금 호수는 아름다운 하늘을 비추는 거울로 변신을 하죠. 소금이 수평선까지 이어져 끝없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남은 얇은 층의 물은 하늘을 반짝여 보이게 만들어내고요. 꼭 방문해야 할 세계 여행지 중 하나랍니다.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강은 하루에 거의 300번의 폭풍우가 치는 곳으로 아마 1년에 세계에서 가장 폭풍우가 많이 치는 곳일 겁니다. 번개 폭풍은 매우 지속적이고 3개월 전에 예측이 가능해요. 우기인 10월 동안에는 번개가 1분에 30번씩 번쩍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해가 질 때 강한 바람이 산 3개를 둘러싸며 물 위로 폭풍 구름을 형성하며 부는데 습한 공기에 물방울이 차가운 공기 속 얼음 결정체와 충돌하면 정전기가 거의 매일 밤 치는 그 번개 폭풍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남쪽 끝에는 요나군이 해저 유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가 아틀란티스처럼 수천 년 전의 파도 밑으로 사라진 전설적인 태평양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정말로 사라진 문명의 흔적이든 자연이 그저 장난을 친 것이든 다이빙을 하기에는 정말 멋진 곳일 거예요. 건물 내부에는 성, 사원, 경기장처럼 보이는 석조물이 있고 커다란 벽처럼 보이는 것으로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채석장 작업 흔적, 흐릿한 얼굴 그림, 동물 모양으로 조각된 바위 같은 것도 발견됐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돌의 대칭이 보고된 것만큼 확실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각된 바위라기보단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물 때문에 닳아버린 단단한 바위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에는 여러 개의 폭포와 지하수 수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 높이가 70m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같은 배경에 천연댐과 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원에는 다양한 야생화가 가득하며 갈색곰, 회색 늑대, 살쾡이, 사슴, 또 조류 관찰가들이 열광할 다양한 희귀조류가 300평방킬로미터의 국립공원을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고민형을 스마트폰으로 교체한 지 오래됐다면 적어도 전화기를 베개 밑에 넣지 마세요. 특히 충전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기가 베개 밑에 갇히게 되거든요. 전화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열이 너무 많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질 거예요. 또한 전화기, 태블릿, 각종 기계장치는 전자기파와 전자파를 방출합니다. 두개골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뇌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여전히 위험할 수 있죠.
특히 전자파에 대해 걱정이 되고 심지어 전화 통화하는 것도 두렵다면 핸드셋을 사용하세요. 스피커폰, 화상 채팅, 심지어 문자도 의사소통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휴대폰 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몸과 전자기 방출 사이에 일종의 보호벽을 제공해줍니다. 게다가 핸드셋은 셀카를 찍는데 정말 편리해요. 볼륨 버튼뿐만이 아니라 헤드폰의 볼륨 버튼을 눌러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폰 사용자와 많은 안드로이드 사용자 모두에게 효과가 있어요. 보통 정품 헤드폰일 때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장소는 자동차 안입니다. 렌탈 차량은 절대 안 돼요. USB 포트는 공용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더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안전한 플러그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배터리 면에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USB를 찾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에서 휴대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주스 제킹은 카페에서도 이슈가 됩니다. 게다가 USB 포트 기능도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문제입니다. 하지만 USB 포트가 아닌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면 플러그에 결함이 없는 한 사실상 안전합니다. 만약 읽고 싶기는 하지만 열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문제라면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왓츠앱과 텔레그램에 모두 효과가 있어요. 앱을 열고 필요한 채팅을 스크롤합니다. 이제 길게 누르세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읽을 수는 있지만 발신인에게는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에서만 작동합니다. 만약 실수로 휴대폰 스크린에 금이 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네, 터치스크린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름과 먼지가 갈라진 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서두르세요. 얼굴 피부는 민감하고 전화기가 변기 시트보다 거의 7배나 더 더럽습니다. 화장실 변기 시트를 뺨에 문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제 얼굴 말고 본인의 얼굴이요. 네, 그러니까 전화기를 얼굴에 대고 누르지 말고 항상 화면을 소독하세요. 습도는 아마도 전화기의 가장 나쁜 적일 거예요. 샤워할 때 욕실 카운터 위에 놓아두지 마세요. 전화기 안에 수분이 모입니다. 핸드폰에 세균들이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변기를 한번 내릴 때마다 박테리아가 1m까지 퍼집니다. 하지만 변기에 앉아 피드를 스크롤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손뿐만 아니라 전화기도 소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이폰에는 전화기의 물 접촉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가 있습니다. 심카드 트레이를 열면 1년 번호 아래에 물 손상 표시 스티커가 보입니다. 작은 선이에요. 하얀색이면 전화기가 물에 닿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이면 물에 의해 핸드폰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블루라이트, 밝기, 글꼴 크기는 때때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설정에 가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켭니다. 아이폰에서는 나이트 쉬프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시력 보호 모드 혹은 보기 편한 모드라고 합니다. 차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글러브 박스에 넣지 마세요. 그 안의 온도는 계절마다 다르지만 추위와 열을 조심하세요. 배터리를 망가뜨리고 전화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전화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세요. 비치 타월 위 햇볕에 놔두지 마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햇빛에 타지는 않겠지만 타는 듯한 햇빛에 의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인간과 비슷해요. 리튬 배터리의 작동 온도 범위는 15도에서 35도입니다. 35도를 초과하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충전하지 마세요. 덮개를 덮은 채로 충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휴대폰이 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열이 안에 갇혀서 배터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절대 냉동실에 넣어서 식히려고 하지 마세요. 리튬 배터리는 추운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전원 컨센트가 거의 바닥에 있고 전화기를 바닥에 놓고 싶지 않다면 샴푸통을 사용하세요. 빈 샴푸병만 있으면 됩니다. 뚜껑을 자르고 뒤에 구멍을 내서 코드를 통과시키세요. 전화기를 병 안에 넣고 플러그를 꽂고 충전기에 홀더를 걸어줍니다. 비정품 충전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 중 폭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충전 중에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USB 충전을 피하세요. 속도가 느리기로 악명 높아요. 일부 위치 추적 앱이나 음악 플레이어처럼 백그라운드에 앱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한 멀티태스킹은 배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대기 중인 앱을 종료하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요. 배터리 문제 이외에도 전화기가 오작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는 작동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전화기를 재부팅해주세요. 너무 많은 사진이나 문서도 작동을 느리게 합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어느 장치에서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를 0%가 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최신 배터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분 방전입니다. 예를 들어 충전량을 40%에서 80% 범위에서 유지합니다. 꽤 복잡하지만 배터리 사용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휴대폰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싶다면 50%에서 충전한 후 꺼주세요. 이 비율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가장 수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을 때 휴대폰을 잠그지 않으면 배터리가 너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보통 약 2분 후에 기본 화면 잠금이 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때로는 너무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1분 또는 30초로 설정하면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테마를 설정하는 것도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주머니는 핸드폰을 보관하기에 가장 나쁜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뒷바지 주머니요.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깔고 앉아서 화면이 깨질 수 있거든요. 또한 전화기에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신호가 방출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블루투스, 와이파이 및 NFC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으려면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싶다면 적어도 비행기 모드를 켜세요. 일종의 보호 장치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그 안에 넣으면 주머니에 넣을 때와 비교해서 방사선을 거의 7배 줄일 수 있습니다. 가끔 아이폰의 메모리를 정리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장치가 더 빨리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설정, 일반, 손쉬운 사용, 어시스티브 터치로 가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플러스를 누른 다음 마이너스를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 끄기 막대가 표시될 거예요. 어시스티브 터치를 누르고 홈 버튼을 누릅니다. 작동 메모리가 정리됐습니다. 암호 입력이 표시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메모리를 정리하려면 작업 관리자로 가서 램 관리 탭에서 메모리 정리를 선택합니다.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 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문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에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힐을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힐을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힐을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머리 위 칸에 물건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옆 좌석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하드 랜딩에 대해 조종사를 탓하지 마세요. 악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활주로가 물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경우 비행기는 수중을 깨트리고 수중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게 착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비행기가 제동이나 다른 어떤 제어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몇 시간씩 재현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은 슬라이드를 다시 컨테이너에 포장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착륙 시 창문 가리개를 열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승무원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출구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은 승객을 다른 출구로 안내해요.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나 면도크림은 비행 중 폭발할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휴대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또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용량이 2만 mAh를 넘지 않아야 돼요. 또한 비행 중에는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제조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기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꽤 많은 화재의 원인이었죠. 공항 스캐너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 복장 없이는 스캐너 근처에 머물 수 없어요. 수화물 스캐너 옆을 지나갈 때도 위험은 최소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내에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분명 다들 잘 하실 테지만요. 또한 절대 혼자서 비행기에 착륙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영화에서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그때 아주 숙련된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천재적이고 실제 항공기 모델과 100% 일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좋아하고 지상의 모든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라는 단순한 측면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으로 조종사가 무력화된 후 아마추어가 소형 개인 비행기를 착륙시킨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종사가 아닌 사람이 상업용 여객기를 착륙시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게임 해보실래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과학기술이 들어간 장치를 몇 개나 쓰는지 아시나요? 라우터, 보풀 제거기 및 모든 전구들을 세는 것 잊지 마세요. 자, 5개, 7개, 아마 15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은 현재 약 25개의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2019년에 이 수치는 절반 이상 낮았어요. 현대의 삶의 속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수품에도 역사가 있다는 걸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시간 여행을 해봅시다. 다시는 화장지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짜증나는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깨요. 이것이 1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냥 수탉이에요. 이 새들은 1787년에 레비 허친스라는 이름의 미국인이 최초의 자명종 시계를 발명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걸 도와주었죠. 하지만 그의 장치는 새벽 4시에만 울릴 수 있었어요. 인류가 수동으로 알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60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향기로 깨우는 알람을 발명하는 데는 약 170년이 더 걸렸죠. 그리고 이제 이 닦을 시간이에요. 어떤 칫솔을 선택하실 건가요? 첫 번째 건 사실 빈티지 구두 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 정교한 금도금되어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사실 이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를 위해 1790년에서 1821년 사이에 만들어진 칫솔이에요. 하지만 물론 사람들은 치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훨씬 더 일찍 깨달았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치아를 문지르기 위해 끝이 다른 나뭇가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칫솔은 14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중국 장인들은 돼지털로 소를 만들었어요. 360년 후 1857년에 미국의 발명가 H.N. 워즈워스는 현대 칫솔의 원형에 대한 특허를 냈어요. 그리고 최초의 전동 칫솔은 1960년에 가게에 등장했어요. 이제 막 머리를 감았으니까 스타일링 좀 해볼까요? 이 빈티지 헤어드라이기 안에 머리를 넣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고정식 헤어드라이어는 1890년 프랑스에서 발명되었어요. 밀실 공포증을 느끼게 해주지만 휴대용 헤어드라이기의 시대가 오기 전에 미용실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죠. 화장실로 가볼게요. 화장지 대신에 돌을 쓰는 건 어떨까요? 고대에는 사람들이 닦기 위해 나뭇잎, 풀, 동물 털, 물, 조가비, 그리고 심지어 돌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들을 선택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적의 이름이 적힌 도자기를 쓰는 걸 선호했다고 해요. 그리고 1857년 조셉 가예티라는 미국인이 처음으로 현대식 화장지를 판매했어요.
그는 그걸 간단히 화장실용 약포지라고 불렀어요. 그 종이는 500장 묶음으로 50센트에 팔렸는데 오늘날 돈으로 2만 원의 가치가 있었죠. 그리고 1592년에 살았다면 여러분의 수세식 병기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의 대자인 존 해링턴 경이 영국에서 이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위로 솟은 수조와 물이 흐르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수직 홈통이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할 시간이에요. 이 오래된 부엌 난로들은 장작 넣는 요리용 난로일 뿐이에요. 하지만 발명의 시대가 열리면서 난로는 현대의 집에 맞게 진화했어요. 가스레인지는 1826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100년 안에 대부분의 가정용 부엌에서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제 차를 만들기에 물 좀 끓일게요. 19세기 이전에 대부분의 주전자는 철로 만들어졌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불꽃 위에 직접 놓았고 그래서 그런 주전자들은 지속적인 청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차 애호가들은 청동으로 주전자를 만들었고 이 모든 정교한 장식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죠. 하지만 최초의 전기주전자는 미국에서 1891년이 되어서야 등장했어요. 물과 발열체가 분리된 공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물을 끓이는데 약 12분이 걸렸어요. 다행히도 현대의 주전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을 끓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장치가 무엇에 쓰이는 건지 맞추실 수 있나요? 아니요, 재봉틀이 아니라 전기 토스터예요. 1893년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발명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요즘 토스터기는 미적으로 보기가 더 좋고 공간도 덜 차지하죠. 공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첫 하드디스크는 찬장 크기만 했는데 저장 공간은 단 5MB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카메라와 휴대폰에 사용되는 작은 32GB 디스크가 있죠. 만약 그런 디스크로 찬장을 가득 채운다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찬장에 담을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정답은 엄청 많이에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요. 전화 받으세요. 근데 할 말만 하세요. 배터리 수명이 약 20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거대한 장치는 1973년 모토로라가 만든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예요. 무게는 약 1kg이고 가격은 500만 원으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이에요. 출근할 시간이에요. 이런 장치로 여러분의 새 흰색 셔츠를 다림질하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글쎄요, 1882년에 최초의 전기다리미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곤 했어요. 그리고 이 귀여운 물건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가스로 작동하는 다리미예요. 그 이전에는 달구기 위에 석탄을 다리미에 바로 넣었었어요. 바깥 날씨가 너무 화창한가요? 문제 없어요. 이 스타일리시한 액세서리를 착용하세요. 눈 안경은 설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수세기 전에 발명되었어요. 그리고 이 간단한 아이템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숨기 위해 쓰는 선글라스로 진화했죠. 왜 이렇게 흐릿하죠? 콘택트 렌즈 끼는 걸 잊었나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이 매일 렌즈를 껴요. 근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최초의 사람은 16세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1508년에 그는 머리를 물그릇에 넣어 각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설명했었어요. 아니면 눈 위로 물로 채워진 유리 방구를 착용하는 걸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세상으로 이끄는 데는 약 400년이 걸렸어요. 한편 인류는 안경을 사용했었어요. 고대의 안경은 석영과 금속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렌즈였었어요. 물론 그 디자인은 패셔너블하다고 하기엔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린 유리나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한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의 프레임을 즐길 수 있죠. 나가볼까요? 이 자전거를 타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페달이 없죠. 첫 자전거에는 안장, 제동장치 또는 페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단순히 달리는 기계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 제조업체들은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더 큰 앞바퀴가 있는 모델들을 제공했었어요. 다행히도 속도와 편안함의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고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 놀라운 무지개를 보세요. 당장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안타깝게도 40년 전에 이 사진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색도 없고 선명하지도 않죠. 디지털 카메라가 막 등장하던 때였어요. 무게는 4kg이었고 흑백 사진만 찍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발전은 인상적이에요. 오늘날 휴대폰으로 고해상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건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충분해요.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 미스테리한 장치를 보게 되죠. 여러분은 이것의 용도를 알 수 있나요? 구식 프린터예요. 최초의 인쇄 장치는 15세기 유럽에서 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쓰는 현대식 제품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어요.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셔츠가 더러워졌어요. 어떤 기계로 세탁하시겠어요? 오른쪽 장치가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왼쪽 세탁기는 셔츠를 10개까지 세탁할 수 있지만 손으로 크랭크를 돌려야만 쓸 수 있죠. 누군가가 팝콘을 바닥에 쏟았어요. 이건 좀 치웁시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장치 중 어떤 게 진짜 진공청소기인지 여러분은 추측할 수 있나요? 왼쪽이요. 오른쪽 장치는 빈티지 잔디 깎는 기계예요. 최초의 진공청소기는 1901년에 등장했고 휘발유로 움직였어요. 이 장치가 튜브와 전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진공청소기 로봇으로 진화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 두 장의 사진을 좀 보세요. 이 장치들은 같은 행성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도 않네요. 이게 올바른 머리빗 사용법이에요. 가로로 쓰지 마세요. 수직으로 잡아주세요. 솔이 세로로 늘어져 있죠? 빗을 수평으로 잡으면 이 솔들이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직접 확인해보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벗어요. 어디에 숨기시겠어요? 손에 들고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셔츠 깃에 안경을 거실 건가요? 아님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렌즈가 안쪽으로 향하고 안경 다리는 하나만 나오게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경이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에티켓의 규칙에 따르면 항상 방, 건물, 엘리베이터를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나가게 한 다음에야 들어가야 해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과 어색한 상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죠. 집에 페인트 롤러 있나요? 여러분이 수리하고 벽을 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롤러에 페인트가 두껍게 묻는 게 보이시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닦죠. 누군가는 물로 그걸 씻거나 칼이나 종이로 페인트를 긁어내요.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페인트 롤러를 위한 특별한 고무 청소기를 살 수 있어요. 이 날 모양은 롤러에 완벽하게 맞고 모든 먼지를 긁어내죠. 이쑤시개는 식당과 카페의 식탁 위에 항상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후 이를 쑤실 때 잘못 사용해요.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가서 조심스럽게 모든 음식을 빼내는 거예요. 식기세척기 타블렛의 껍질을 떼어낼 필요 없어요. 2층은 얇아요. 그냥 탱크에 넣으면 물이 껍질을 녹일 거예요. 배고픈데 냉장고에서 피자를 찾을 때 느끼는 행복감 아시죠? 어떻게 다시 데우실 거예요?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좋은 대안이 있어요. 프라이팬을 데우고 그 옆에 피자 한 조각을 놓으세요. 반대편에 물을 조금 부어요. 그러고 나서 뚜껑이나 호일로 팬을 덮으세요. 조심하세요. 몇 분 후에 꺼내서 피자를 맛보세요. 완벽하죠? 전동 칫솔로 빠르게 움직이며 치아를 닦지 마세요. 이 장치는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요. 자켓에 단추가 달린 이 어깨끈에는 용도가 있어요. 이것들은 배낭끈이 미끄러지지 않게 여러분의 어깨에 단단히 매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직접 해보세요. 끈을 풀고 배낭을 메고 다시 묶어보세요. 주스나 우유를 부을 때는 구멍이 뚫린 부분을 위로 가게 하세요. 그럼 튀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물 내리기 전에 변기 뚜껑을 항상 내리세요. 열어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더러운 물 입자들이 튀고 전체 공간을 오염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부엌에 조미료 쉐이커를 두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음식의 향신료를 붓기 위해 그걸 흔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바로 멈추세요.
그냥 뒤집어서 구멍이 뚫려 있는 상단 덮개를 돌리면 돼요. 막힘없이 향신료가 쉽게 떨어져 나올 거예요. 입냄새가 나나요? 어떻게 확인할 건가요? 손바닥에 대고 숨을 쉬면 느낄 수 있지만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손목을 핥는 게 훨씬 좋아요. 혀끝으로 하지 말고 가운데 부분으로 핥아주세요.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과 얘기할 때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상쾌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요. 침으로 촉촉하게 해주지 않으면 많은 박테리아가 침 안에 축적돼요. 그리고 이게 입냄새를 나게 하죠. 오븐 문에 있는 유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오븐의 유리문을 닦을 수 있는 붓을 거기에 꽂을 수 있어요. 이 공간의 입구는 문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 선반을 열고 소를 구멍으로 밀어 넣으세요. 날달걀에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병으로 할 수 있죠. 누군가는 껍질에서 달걀 흰자를 천천히 부어요. 특히 처음 해보는 경우에는 어느 방법도 쉽지 않죠. 하지만 별도의 장비 없이도 훨씬 효율적으로 노른자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냥 날달걀을 접시에 붓고 노른자를 꺼내세요. 손으로요. 하지만 그 전에 손가락에 마늘을 바르세요. 밥을 짓기 전에 찬물에 쌀을 씻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물은 건조한 곡물을 서로 분리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요리할 때 씻은 쌀알은 달라붙지 않아요. 이러면 밥이 포슬포슬하고 맛있어져요. 마늘을 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끝을 잘라내고 전자레인지에 20에서 30초간 두세요. 됐어요. 이제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스파게티 한 팩을 제대로 여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두 손으로 잡으세요. 똑바로 잡고 아랫부분을 탁자에 부딪히세요. 힘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팩의 아래쪽이 테이블 표면에 균일하게 닿을 거예요. 약간의 편차는 스파게티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쳐서 열 수도 있지만 이 옵션은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해요. 여행 중에 여행 가방을 보호용 플라스틱 필름으로 싸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대신 티셔츠를 사용하세요. 옷을 여행 가방 위에 덮개로 덮고 플라스틱 포장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기 가운데 구멍을 없애기 위한 쓰레기 봉투를 묶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이 얇은 끈들을 한데 묶지 마세요. 맨 위를 잡고 매듭을 만들고 매듭을 고리를 통과해서 감으세요. 간단히 밀봉되었네요. 파티에서 과자 봉지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봉지를 가로로 놓고 같은 쪽 두 모서리를 접은 후 이쪽을 약간 안으로 말아주세요. 테이블 위에 이 말아놓은 봉지 쪽을 올려놓고 상단을 열어보세요. 천장팬에는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어요. 겨울과 여름. 이걸 바꿀 스위치를 찾아야 해요. 겨울 모드를 활성화하면 팬이 공기를 끌어올려요. 여름 모드를 켜면 팬이 실내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 공기를 아래로 밀 거예요. 공항에서 짐을 잃는 게 두렵다면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려면 여행 가방 사진을 미리 찍어야 해요. 또한 특별한 GPS 추적기를 사서 가방에 넣을 수도 있죠. 이건 6일 동안 작동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어디에 있든 짐을 찾을 수 있죠.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프라이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음식과 함께 요리를 넣을 수 있어요. 오븐의 열이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예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늦을 때 유용하겠죠. 목욕 가운 벨트를 뒤로 넘기지 마세요. 꺼내서 배의 측면에 있는 고리에 통과시키세요. 그런 다음 벨트를 원하는 대로 매세요. 목욕 가운이 몸에 꼭 맞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뜨거운 팝콘 팩을 꺼냈는데 터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들이 그 안에 있는 게 느껴져요. 봉지를 열기 전에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꼭대기에 있는 이 작은 구멍 보이시죠? 그걸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그 사이로 떨어질 거예요. 새 옷에 함께 딸려오는 천 조각을 보신 적 있나요? 패치가 아니에요. 세탁하기 전에 쓰는 첫 번째 테스트 대상이죠. 이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어요.
만약 모든 게 괜찮다면 안전하게 옷을 세탁할 수 있어요. 오렌지 껍질을 벗기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자르고 가운데 부분에 칼집을 내요. 이제 과일 껍질을 벗겨내면 돼요. 중국 음식이든 종이 용기를 펼쳐서 접시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더 많아지고 음식을 더 빨리 식힐 수 있죠. 책임감 있는 견주는 개가 절대 뜨거운 콘크리트 위를 걷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발로 발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개의 발은 도로와 인도에서 타는 듯 느껴질 수 있어요. 바깥 날씨가 더울 때 이런 표면을 피하세요. 풀이 무성한 곳을 걸으세요.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여름에 개 털을 미는 것일지도 몰라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으면 털 코트를 입고 있는 기분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의 털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러한 보호가 없으면 개는 햇볕에 탈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 곳으로 지루한 산책을 그만둔다면 반려견이 고마워할 거예요. 개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변화를 주세요. 다른 길을 택하고 새로운 장소로 가세요. 강아지의 생활을 더 흥미롭게 만들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애정을 쏟아붓는 것은 개를 혼란스럽게 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는 옳고 그름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야단을 친 후에 너무 빨리 개를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준다면 배우는 게 불가능해요.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는 절대 규칙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책임감 있는 개 주인은 절대로 개 이빨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6명 중 5명은 개의 이빨을 닦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5% 이상의 개가 이빨에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양치질을 좋아하는 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털북숭이 친구가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개가 막대기를 입에 물고 달리지 못하게 하세요. 대부분의 개는 물고 오는 걸 좋아하고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수의사들은 이런 게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막대기의 한쪽 끝이 땅에 박히고 흥분한 개는 다른 쪽 끝이 튀어나와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고무공이나 장난감을 던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개의 발톱을 다듬는 것은 좋은 주인이라면 절대 잊지 않는 일입니다. 개는 바깥에서 걸을 때 딱딱한 표면에 발톱이 닳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면 발톱을 깎아야 합니다. 사람처럼요. 그렇지 않다면 개는 실수로 자기 몸을 핥힐 수 있어요. 발톱이 길면 걷기도 더 힘들고요. 개가 장난감을 씹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개는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강아지가 고무나 플라스틱 조각을 물어뜯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삼킨다면 소화관을 막을 수 있어요. 개에게 특별한 씹는 간식을 주는 게 좋아요. 좋은 개 주인은 언제 엄격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개는 귀엽지만 제멋대로 날뛰거나 집안을 온통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개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개를 해치지 않고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 엄하게 대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누가 주인인지 보여줘야 해요. 과식하게 만드는 것은 책임감 있는 개 주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도 말이죠. 어떤 개들은 먹는 것을 멈추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개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추울 때 개를 밖에 두지 마세요. 네, 개는 털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날씨가 너무 쌀쌀하다면 개에게는 너무 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주인은 개가 머리 위에서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는 여러분의 손을 볼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개를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지 예측할 수 있는 각도에서 개를 쓰다듬어 보세요. 충분한 운동은 개에게 좋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개가 노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쉽게 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놀더라도 잠시 쉬게 하세요. 책임감 있는 개 주인은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화장실을 개에게 안전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욕실에는 개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청소용 화학 물질이나 세면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개를 기르고 있다면 항상 변기 뚜껑을 닫아두세요. 변기 안에 있는 물은 전혀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개와 음식을 나눠 먹는 건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개를 위한 사료가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반면에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개에게 독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건포도, 포도, 마늘, 이스트 같은 거죠. 그리고 초콜릿은 특히 엄청 해로워요. 개도 햇볕이 쨍쨍한 날 사람만큼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해요. 이런 보호가 없으면 개는 햇볕에 탈 수 있어요. 물론 털이 없는 개 품종은 털이 많은 품종보다 더 위험합니다. 얇거나 흰색 털을 가진 개와 옅은 색의 눈꺼풀과 코를 가진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개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에게 바르지 마세요. 반려동물 가게에서 개를 위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세요. 개 털 손질하는 걸 잊지 마세요. 짧은 털이라도 이따금씩 다듬어야 할 거예요. 또한 규칙적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좋은 개 주인은 결코 개를 트럭 뒤에 태우지 않습니다. 개에게 편안하고 좋은 장소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개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급커브나 도로에서 덜컹거릴 때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트럭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칠 수도 있어요.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면 개는 여러분이 싸움을 건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개에게 사과 가운데 부분을 절대 먹이지 마세요. 사과 씨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습니다. 다량을 먹으면 개에게 독이 될 거예요. 사과 조각은요? 아주 좋아요. 개가 고양이와 잘 어울릴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없을 때 서로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까지 잘 지켜보세요. 우리 개와 고양이처럼요. 둘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개는 특히 더운 날이나 활발한 활동 후에 많은 물이 필요해요. 개가 항상 신선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열사병에 걸리거나 탈수를 겪을 수 있어요. 좋은 개 주인은 절대 개를 차에 두고 자리를 뜨지 않아요. 날씨가 시원하고 좋아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 해가 비추면 차 안은 몇 분 안에 뜨거워집니다. 개는 땀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보다 열을 더 많이 느낍니다. 밖에 있을 때는 절대로 개가 줄을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세요. 주인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 반대는 안 돼요. 개가 누가 주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산책하기도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면 어떤 개 주인은 개 물그릇에 얼음 조각을 넣습니다. 아니면 개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얼음 조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얼음을 씹어먹게 하지는 마세요. 얼음은 쉽게 이빨을 부러뜨릴 수 있고 특히 입 뒤쪽으로 큰 이빨을 부러뜨릴 수 있어요. 찬물을 주거나 고구마나 당근처럼 개 친화적인 냉동 채소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해요. 무시하는 것은 개를 불행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는 관심을 좋아하고 혼자 남겨지는 것을 싫어해요. 바쁠 때 개가 약간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털북숭이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개와 함께 놀고 있을 때마다 반드시 감시하세요. 어린아이들은 종종 개가 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책임감 있는 견주는 개에게 맞는 목줄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꽉 끼거나 크면 안 되죠. 개가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만큼 충분히 편안한 걸 고르세요. 그리고 어떤 개들은 개목걸이를 하는 걸 불안해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진드기 검사를 하는 것은 개 주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개도 벌레가 있을 수 있어요. 발견한 진드기를 모두 제거하세요. 진드기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개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라도 개를 풀어놓지 마세요. 개가 길을 잃거나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떠돌이 개와 마주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요. 울타리가 있는 마당이 훨씬 더 좋은 장소예요. 책임감 있는 개 주인은 항상 개가 사탕, 껌, 치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제품에는 흔한 감미료인 자일리톨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일단 개가 삼키면 개의 몸은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라는 유명한 노래 아시나요?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시기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집을 나서기 전에 집 주변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절도 사건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12월 5일, 6일, 11일, 17일, 18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사실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집안에 새로운 선물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어머니를 위한 값비싼 옷걸이, 아버지를 위한 최신 기기를, 조카를 위해 자전거를 샀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돈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요. 도둑들의 눈빛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해가 진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집이 가장 취약해져요. 도둑들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재빨리 행동해요. 주말 저녁은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간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파티나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늦은 시간까지 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둑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외출 중이라고 해서 안심할 순 없어요. 하지만 도둑에게 소지품과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적게 제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 조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골판지 사람들과 가짜 파티를 여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항상 창가에 드릴을 두는 경향이 있죠. 모든 것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장식된 드릴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창가에 나무를 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또한 선물들을 마침내 열 때가 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나무 아래나 창문 근처 등의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도둑이 귀중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창문에서 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절도범은 주인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입할 수도 있어요. 연휴 동안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비울 때나 항상 조명을 타이머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아이디어예요.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평소 집에 있을 시간에 조명을 켜둬서 집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타이머는 단 몇 시간 동안만 방문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이머를 설치할 수 없다면 조명을 켜둬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은 결국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짧은 휴가를 떠나는 경우엔 요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켜두는 데 드는 비용이 침입에 드는 비용보다 항상 저렴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창문을 통과해서 집 내부로 연결되는 연장선으로 실외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도둑이 침입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대신 항상 배터리로 작동하는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파티, 저녁 식사, 모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팔로워들에게 새 드레스가 어떤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벤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는 집을 비워두고 도둑이 침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할수록 여러분과 집이 더 안전해져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놓고 위치, 상태 등을 공유하더라도 도둑이 해커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집 밖에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면 사무실에서 열쇠를 잊어버렸거나 엘리베이터 틈에 열쇠를 떨어뜨렸을 때 유용해요. 하지만 이는 도둑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열쇠를 숨기는 일반적인 장소를 빠르게 검색하면 열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믿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열쇠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보관하면서 가끔씩 또는 매일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집을 비우는 동안 택배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집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일부 온라인 주문이나 우편물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배송업체가 매우 바쁜 연말 연시에는 더욱 그렇죠. 집에 없을 때 택배가 도착하면 배달원이 문 앞에 그냥 두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택배와 편지가 현관에 계속 쌓이면 도둑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상자를 가져가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를 추적하고 이웃에게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또는 정부서와 같은 예정된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떠나기 전에 보석, 예술품, 전자기기 등 귀중품의 사진을 찍고 모델과 일련 번호를 기록해두세요.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실제로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컬렉션에서 뭐가 누락되었는지 알 수 있고 경찰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 도난당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도둑은 종종 사다리, 정원장비 또는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점 도구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봐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나 차고 안에 이런 물건을 안전하게 잠궈야 돼요. 그러면 도둑이 물건을 부수거나 창문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그동안 누군가 도둑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아채서 범죄를 완료하지 않은 채 도망치게 할 수 있어요. 날씨가 더운 곳에 살고 있더라도 집에 있을 때도 사용하지 않는 방의 창문은 열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창문이 모두 단단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상 창문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방충망을 보안용으로 교체하세요. 연휴가 끝난 후에는 값비싼 선물 상자를 집 밖의 쓰레기통 근처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절도범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원하는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침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요. 또한 도난당한 물품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두 번째 침입을 시도할 수 있어요. 대신 포장을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아요. 또는 벽난로에서 태워 집안을 아늑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중 어느 때라도 침입자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항상 유용해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알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지 않는 한 알람을 잘 설정해두지 않아요. 알람을 설정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동안 도둑이 침입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도 알람을 사용해야 돼요. 자, 목록에서 모든 예방 조치를 확인하셨나요? 좋아요. 그럼 행복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세요. 아직도 쓸 수 있지만 산화되고 녹슬어서 버린 면도날이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용 가능한 화장지를 낭비해 왔을까요? 다행히도 몇 가지 간단한 팁에 따르면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막 식료품점에서 돌아왔다고 가정해보죠. 장바구니는 신선한 농산물과 냉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A 유형이라면 아마도 빈 냉장고를 보고 어떤 종류의 정리 시스템 없이 안에 식료품을 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B 유형이라면 아마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식물을 분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든지 간에 매일 필요한 필수 아이템을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저장해왔다고 확신합니다. 달걀. 우리는 달걀이 작은 상자 포장에 예쁘게 담겨있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씩 집어서 냉장고 문에 있는 달걀 보관함으로 옮길 준비를 해요. 하지만 잠깐 멈추고 그곳이 정말로 달걀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곳은 달걀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냉장고 문은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 중 하나여서 달걀의 전반적인 품질을 손상시킵니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냉장고 안에 음식을 보관하는 올바른 순서가 존재한다고 해요. 냉장은 음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의 온도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주방 찬장 내부의 온도는 10도에서 21도 사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칸의 경우는 3도, 냉동칸의 경우는 영하 18도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냉장식품을 조리 온도별로 보관하세요. 가장 낮은 요리 온도 식품은 윗칸에, 가장 높은 요리 온도 식품은 아래 선반에요. 조리할 필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즉석 음식은 냉장고 첫 번째 선반에 보관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선반들을 조리 온도에 따라 정리하세요. 이 시나리오에서 달걀은 63도에서 68도로 요리되기 때문에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선반에 놓이게 됩니다. 자, 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빵돌이 빵순이라면 빵을 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빵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한 곰팡이는 빵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빵을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과 우유와는 반대로 냉장고는 빵을 보관하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대신 빵 조각을 분리해서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이제 봉지를 닫아 안에 공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가급적 빵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야 안전한 보관이 보장돼요. 이제 밀폐된 비닐봉지를 냉동고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빵은 그런 방식으로 3개월까지 버틸 수 있어요. 피클과 다른 양념식품병은 어떨까요?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뒤집어서 보관하세요. 네, 이런 제품들은 냉장고 문에 보관해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부엌을 떠나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들러붙지 않는 새 후라이팬을 살 때마다 그 위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기 전에 팬을 요리해주세요. 먼저 기름이 필요해요. 팬 가장자리에 기름을 바르고 약 60초 동안 오븐 안에 두세요. 열을 흡수하게 한 다음 팬을 오븐에서 꺼내 식히세요. 여분의 기름을 닦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기름은 표면이 고르게 될 때까지 팬의 작은 틈이나 구멍을 메워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제 팬을 고온에 노출시킬 수 있고 그래도 손상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욕실용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지는 쉽게 낭비되는 가정용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별 노력을 하지 않아요. 화장지를 거는 방법에 대한 고전적인 위아래 논란과는 별도로 우리가 자주 무시하는 덜 알려진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화장지 거는 방식에 대한 논란을 잘 모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화장지를 거는 올바른 방법이 느슨한 끝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벽 쪽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만 드럼롤 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만약 끝부분이 위를 덮도록 이라고 추측했다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위를 덮는 방식이 화장지의 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벽에 세균이 모이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지의 특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화장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화장지 거리에 화장지를 걸기 전에 롤을 눌러줘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화장지를 누른다는 건 화장지를 바닥에 옆으로 놓고 가운데 구멍이 타원형에서 거의 납작하게 될 때까지 손으로 눌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화장지 롤을 납작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실이에요. 목적은 화장지가 회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심이 원형인 상태로 걸면 화장지가 너무 쉽게 회전해요. 그러면 화장지 사용자가 생각 없이 무제한적으로 화장지를 사용하게 만들죠. 종이를 당기는 힘에 따라 필요로 한 화장지보다 2배 또는 3배의 종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초과 화장지를 다시 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장담해요. 결국 엄청난 양의 화장지를 낭비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타원형 화장지는 회전이 더욱 통제되고 따라서 화장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면도날로 넘어갈게요. 만약 5일 전에 산 면도날이 이미 욕실 습기로 녹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도날을 사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걸 잘 들어보세요. 면도날의 수명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욕실 캐비넷에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만 안다면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면도날의 금속과 상극이라는 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면도날을 사용한 후에 특히 샤워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다면 항상 말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면도날을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욕실 밖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더 오래 갈 거예요. 녹슨 면도날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피부에 해로울 수 있고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를 샤워에 물 웅덩이에 엎어두는 건 절대 안 돼요. 명심하세요. 시원한 샤워 후에 어떤 사람들은 침실로 들어갈 거예요. 취침 시간이 가깝다면 보기 좋고 쾌적한 나이트 스탠드 향초에 불을 붙이고 기분 좋은 화이트 머스크와 따뜻한 바닐라 향을 최대로 즐기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초가 너무 빨리 타버리면 이 방법을 시험해보고 초가 정말로 더 오래 가는지 알아보세요. 양초의 심지를 여러 번 다듬을 수 있고 가능한 한 물과 습기로부터 멀리 보관하세요. 그러면 촛농이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느리게 연소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양초에 관한 추가 팁. 양초를 다 태운 후 유리병을 버리지 마세요. 만약 양초를 끝까지 사용했다면 축하합니다. 물을 좀 끓이고 세제와 따뜻한 물로 용기를 씻고 남은 왁스를 닦아낸 후 병을 재사용하세요. 다육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미술용품을 저장할 수도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아셨죠? 습관의 작은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서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화장지로 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세요.